안녕하세요.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박상식입니다. 일단 제가 오늘 초청을 받고서 제가 이제 감염병 역학 전공인데 되게 어려웠던 게 한국 사회의 위기 소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자리여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 생각해서 제가 비록 감염 역학을 전공하고 있지만 주로 이제 미디어를 접하고 정보를 접하는 거는 주로 집이거든요. 안방에서 접하고 있는데 그 관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1년 전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러니까는 메르스 때에도 미국에 있었고요. 근데 이제 저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느껴졌던 게 1년 전에 북한에서 미사일 쏠 적에 그 CNN이나 팍스뉴스 보면은 이제 계속 미사일 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미국에서 느껴졌을 때가 그 미사일이 꼭 미국에 올 것 같은 느낌이 되게 드는 공포감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특히 교민들끼리 얘기할 적에 그런 당장에 이제 미사일이 미국에 오는 상황을 가정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코로나19를 접하는 입장에서 그거랑 되게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는 확진자가 생기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통제 프로그램이 생기고 이런 부분에서 비슷한 느낌을 받았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중에 양질의 정보가 전달되는 게 필요하다, 그런 부분입니다. 현재 이제 언론 보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언론에서 접하고 있는 지금 역학 관련된 정보들이 한 발짝만 더 나가면은 훨씬 더 시민들의 공포감을 줄여들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약간 미진해서 우리의 공포감을 많이 높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그 확진자가 단영한 장소가 통제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자체가 공포의 대상이 되는데, 사실 일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공간 전체를 방역하고 출입을 통제하게 되면 안전합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언론 보도가 공포심과 경계심을 갖지 않게 그 정확한 상황 전달과 행동 요령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도를 해준다면은 공포심이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게 경제적 파급 효과로 연결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약간의 노력만으로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역학 연구가 사실은 상대적으로 좀 적게 이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아까 그 유현재 교수님께서 발표하셨다시피 그 좋은 정보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특이종의 밀접 접촉이나 감염 재생산 지수, 잠복기 잠재기 같은 전문적인 역학 연구가 상대적으로 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당한 수치들이 중국을 베이스로 한 데이터에 근거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라든지 일반인에게 전문적 지식을 설명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많이 약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학 조사가 일어난과 동시에 역학 연구가 진행이 되고, 그러한 결과들을 일반인과 언론 매체를 통해서 많이 공유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거는 그 위기 소통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부분이긴 한데, 질병관리본부에서 거기에 집중을 하는데, 반면 일정 정도 포션은 역학 연구를 하고 그거를 대중과 나눌 수 있는 측면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노인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19에 취약한 계층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그 언론 보도에서 많이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노인층이 일정 위험 상황에 많이 노출될 수가 있고, 그들의 연령층의 특성에 따라서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들의 대책을 세우고, 그리고 특정 언론, 그러니까 노인층과 많이 접할 수 있는 언론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서 언론 보도를 해주길 바라고, 마지막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기숙사에 격리되고 있는데
그러한 사실들이 그들의 유형문인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러한 사실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 없는데 만약에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면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러한 차별 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가톨릭대학교 신영기입니다. 저도 뭘 이렇게 파워포인트 준비했는데 그냥 할게요. 제가 말로 할게요. 제가 여기 온 과정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오늘 저희 방학이라서 학교에서 보통 이제 점심 시간이 되면 이제 교수님들이 밥 먹자고 연락이 오거든요. 오늘은 이제 연락이 왔는데 오늘 나 토론회 간다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지금처럼 유행병이 도는데 감염병이 도는데 대중 집회에 가면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 의사 선생님들이 오늘 많이 와가지고 좋은 것 같다 그랬더니 그분이 의사가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더 감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여러분도 경험해서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보통 치과 간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우리가 이빨이 아파가지고 좌석에 누워서 입을 벌리고 있으면은 치과 선생님이 거의 하나님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처럼 보이는데 갑자기 그 하나님 같은 분이 더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 공포가 말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와서 또 마침 옆에 박상신 교수님 계셔가지고 물어봤어요.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이는데 이렇게 마스크도 없이 앉아도 되냐 했더니 또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왜 괜찮냐면 이제 비말 전파니까 이제 그냥 공기 중에 괜찮고 뭐 이런 식의 설명하면서 안심을 주던데 그만큼 이제 공포성이 높다는 거죠 지금.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약간 한가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한번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울리백이라는 사람이 사회학자가 있어요. 사회학자가 있는데 그 문장 중에 딱 지금 상황과 맞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당연한 시대에 살고 있다. 세계보건기구가 홍역의 완전한 박멸을 선언하는 순간 광우병, 조류독감과 같은 신종 질병이 등장하고 한 바가지 맑은 물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전기 문명에 도취되고 화려한 소비 문화에 빠져드는 순간 자칫 인류를 멸종으로 몰아갈 수도 있는 핵발진 세계의 도처에 건설된다. 딱 우리 상황이랑 딱 같은 거죠. 그러니까 세계보건 WHO가 더 이상 이제 홍역은 완전 지구상에서 박멸됐어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른바 전 세계적인 유행병들이 계속 창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보면은 이렇게 울리비라는 사람이 두 가지의 위험을 얘기하는데 하나는 이른바 덴저, 재난으로서의 위험을 얘기하고 또 하나는 사회적으로 인식된 위험 이렇게 두 가지를 예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진 같은 경우는 그것이 이제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위험이죠. 근데 그걸 우리 덴저라고 하는데 리스크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지진 다발 지역에다가 대규모 신도시를 걷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만든 위험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리스크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있는데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떤 거냐 보냐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너무 지금 유행병이 창궐하기 때문에 지금 막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어쩔 줄 모르려고 하는데 사실 오늘 이런 얘기가 조금 한가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시간이 좀 지나서 조금 사실은 대구가 발병나기 전이었으면 좀 이런 얘기가 먹힐지 모르겠는데 좀 한가하게 들릴 수 있을 겁니다. 전 세계적인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인 전염병, 유행병 이런 것들은 어쩌면은 또 일어날지도 모르겠다는 가정이 아니라 사실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는 없고 그 시기가 언제인지가 문제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항상 가정이 아니라 시기라는 문제인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팬데믹이라는 말은 그 앞에다가 팬이라는 걸 빼면 엔데믹인데 이게 풍토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풍토병이었던 것들이 그러니까 인데믹이라는 했던 것이 팬데믹으로 끊임없이 이렇게 발전해 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도 잠깐 말씀드리지만 1918년도 때 스페인 독감이라는 게 전 세계에 창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정확한 기록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한 5천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왜 그게 벌어졌냐면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쯤 되면서 각국의 군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그 전염병이 이렇게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1918년도 때면 세계가 1차 글로벌리제이션 세계화되는 시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상황은 교통과 통신이 무제한대로 발전하고 그리고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도시화가 되고 환경 파괴가 광범하게 일어나고 있고 실제 우한에서 왜 그 병이 지금 코로나19가 발병인 부분 이런 요소들 도시화, 환경 파괴, 세계화 이런 것들이 되면서 과거 같으면 풍토병으로 끝났을 것이 전 세계적인 어떤 전염병이 팬데믹이 되고 현상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 보면은 새로운 백신, 이 코로나19가 특별히 더 불안감을 주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백신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면역 체계가 없는데 이 면역 체계를 만들어줄 백신이 없다는 것도 공포를 배가시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해보고 있는 거죠. 끊임없이 과거에서는 풍토병으로서 끝날 것들이 계속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세계화의 조건 때문에 끊임없이 전 세계의 유행병으로 창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의 기대는 뭐냐면은 빨리빨리 과학을 발전시켜서 빨리빨리 그 의료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 백신을 만들려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실제로 빌 게이츠가 만든 그 게이츠 재단에서 공동 백신 개발을 위해서 1995년부터 2017년도까지 우리 돈으로 한 55조 원을 투자하고 있고 어떤 바이러스에도 대응할 수 있는 공동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만 우리가 지금 너무 급박해서 그런데 조금만 뒤로 물러나 보면은 과연 이것이 이른바 세계적인 유행병이 가정이 아니라 시기 문제가 된 세상에서 이 해결책이 될 수 있겠는가 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은 마치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스크가 일상화된 사회, 그러니까 지진이 다발하는 지역에다가 대도시, 신도시를 건설한 것 같은 위기 상황이 있는 게 아니겠냐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창궐하는 풍토병에서 멈출 것이 전 세계적인 유행병이 되는 것이 우리가 인류가 만들어낸 어떤 과학기술이라든지 산업화의 결과거든요. 근데 그리고 그것의 대응도 이른바 공동 백신을 개발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어떤 똑같은 과학주의 기반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대를 추종했던 그 힘이 이 풍토병에 멈췄을 것을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만드는데 다시 그것을 또 다른 과학의 힘에 의지하는 것들이 우리가 어쩌면 무한 루프에 빠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한다는 얘기 좀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삶의 조건이 그런 게 아니겠냐는 거죠. 실제로 보면은 어떤 매체에서 보니까 198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12,000개 우리가 알려지지 않았지만 12,000개의 질병이 계속 발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했듯이 인데믹을 팬데믹으로 만드는 이 조건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언제든지 세계적인 유행병 이런 것들이 발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보면은 2000년대 이후만 하더라도 사스라든지 메르스라든지 이번에 그러니까 코로나19라는 이런 게 계속 발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 상황에 빠져나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질병이 끝나면, 이 유행병이 끝나면 우리가 안전해질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로 방역 시스템이라든지 공중보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어차피 또 일어날 거라면 물론 이제 대응은 점점 잘하게 되겠지만은 이런 세계적 유행병은 우리가 어쩌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죽는 순간 끊임없이 부딪힐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울리비에 백이라는 사람이 내놓는 대안은 뭐냐면은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근대의 조건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데 특히 뭘 필요하다고 보냐면은 항상 우리가 이런 어떤 만성적인 위험 속에 리스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위험 가능성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고 특히 뭘 주의하라고 얘기하냐면은 전문가와 관료의 결탁을 주의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질병관리본부가 계속 끊임없이 정보를 공개하니까 좀 와닿지 않는데 사실은 지금 이 코로나19가 발병하는 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게 전 세계적인 작은 문제가 될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중국 공산당과 그리고 거기에 일정 어떤 전문가들이 정보를 계속 이렇게 은폐하고 누르다가 이게 전 세계적인 질병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진국으로 믿는 일본에서 왜 그 크루즈선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신성한 나라이기 때문에 전염병이 퍼질 리가 없다는 그 일본 정치권과 어떤 일부 전문가들의 결탁이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대안은 뭐냐면은
이 윤리위원회에서 대안은 뭐냐면 시민 참여 활성화,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생활 정치. 그러니까 더 이상 전문가와 관료에 맡겨놓지 말고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스스로 이 정보 공개 요구하고 이런 걸 요구하는데 저는 약간 좀 그 문제 약간 회의적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아까 그 언론 보도를 봤듯이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의 시민사회라는 것들은 이 물리대 얘기하는 행정력에서의 정보 통제, 관료와 전문가의 어떤 결탁을 방지할 어떤 견제 장치라기보다는 시민사회 자체가 제가 볼 때 분열의 장으로 더 큰 분열의 장이라고 생각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첫 번째는 정파된 언론이 정파되어 있고, 두 번째는 정말 뉴미디어 환경이죠. 뉴미디어 환경이 정보를 끊임없이 더 확산시키고 하지만 끊임없이 사람들의 확증 편향을 더 부추기는 효과가 있거든요. 세 번째는 정치권의 동원이에요. 끊임없이 정치권. 제가 좀 나중에 회고적으로 다시 봐야 될 텐데 유행병이 창궐하고 선거가 결합됐을 때 어떤 파괴적인 문제가 생길 것인가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딱 그렇지 않습니다. 어저께 대구에서 그 확진자가 많이 나왔을 때 한 예비 후보자가 이런 걸 얘기했다고요. 더 이상 지금 지금 코로나19는 무한 폐렴도 아니고 문재인 폐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그야말로 굉장히 증오스러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시민사회라는 것들이 더 이상 어떤 지혜의 공간이라보다는 분열의 장이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오히려 시민사회, 그러니까 어떤 지혜의 공간으로서 공론장으로서 시민사회보다는 그냥 개인에게 맞추는 것,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결단 혹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이른바 깨어있는 시민이라든지 개인 건강 수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효과적인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럼 국가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럼 국가는 내버려두고 가만히 있느냐? 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 감염병 예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사스 이후로 2009년도 만들었는데 그때 주로 뭘 얘기했냐면은 어떤 방역 체제를 어떻게 만들고 컨트롤 타워 어떻게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법안을 시켜놨어요. 근데 그것에 기반했기 때문에 지금 뭐 상황이 안 좋지만 어쨌든 메르스 때보다 잘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부분을 보면 일단은 그러면 이번에 다시 등장한 문제가 뭐냐면은 감염 의심자 환자의 인권 보장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처벌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실제로 유행병이 발생했을 때 경제적 손실을 보는 많은 자영업자들이라든지 산업 피해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법 체제가 약간 여전히 미흡하지 않나. 그리고 이명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도 여전히 미흡하지 않나. 이런 것들 우리가 이번 사태를 거치고 나면은 그 감염병 예방법에 그 조항이 있는데 여전히 좀 부족하지 않겠나 이런 어떤 반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법적으로 보완하는 좀 어떤 교훈으로 남기고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하면 되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 사회학과의 김석호입니다. 아까 그 유명순 교수님 발표에서 나온 것처럼 지금 그 감염병에 대한 그 문제가 대두된 이후로 정부가 굉장히 나름 과거에 비해서 대응을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아주 안 좋으셔서 입원하시고 굉장히 통증이 심한데 이렇게 누우셔가지고 그 정은경 본부장 얼굴이 반쪽됐다고 굉장히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 정부에서 국민을 상대로 하는 이 소통 체계와 어떤 정보의 공개 그리고 어떤 행동 수칙에 대한 확산은 과거에 비해서 꽤 나아졌고 그게 이제 아무래도 과정이 투명하고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에 대한 정보가 공유가 될수록 뭐 신뢰를 얻는 법이니까 뭐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그 부분 나름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어제 이제 대구에서 많이 확산이 된 게 드러났죠. 근데 지금까지 이제 언론과 정치권이 나름 자기들이 이제 프레이밍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전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 감염, 지역사회 확산을 막느냐 못 막느냐가 마치 이 어떤 그 정책과 이 방역에 있어서의 어떤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기준처럼 그 이상하게 그렇게 프레이밍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의학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애초에 이게 막기 불가능한 거를 가능한 것처럼 프레이밍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고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뭔가 다른 방식으로 앞으로의 어떤 대응 체계를 재조직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그 정치와 뭐 사실은 좀 전에 이제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사회도 굉장히 정치화된 시민사회겠죠. 그리고 이제 미디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특히 이렇게 위험에 닥쳐서는 왜 일본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많이 얘기해 보면 그들은 정치도 뭔가 감내해야 되는 재난 중에 하나로 받아들이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나온 얘기만 보면 한국에서 정치와 미디어가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일반 시민들에게는 뭔가 감내해야 되는 잠재적인 재난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강한 비판을 오늘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쪽에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 그 정말 시민의 입장에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이게 나아졌나를 저는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감염자를 관리하고 이게 확산이 안 되게 하는 의학적 질병적 관점에서는 덜 불안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불안한 건 뭐냐면 만약에 제가 그러니까 감염자가 되었을 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도 막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까지는 좀 전에 이제 신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감염된 분들과 그러니까 그들과 우리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대책이 계속 마련이 되고 대응을 해왔는데 실제로는 누구나 감염될 수 있고 지역사회 확산도 어쩌면 감내해야 되는 현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전제로 뭐 시민사회 참여 이렇게 거창하게 갈 것도 없이 지역사회에서 좀 조직화할 수 있는 체계를 좀 고민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질병적 관점에서 확산을 방지하는 노력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이제 그 학습을 했고 마련을 해놨는데 실제로 그건 사실 정부의 입장이고 질본의 입장이겠죠. 그런데 이 정부의 입장과 질본의 입장이 실제 지역사회에서의 어떤 조직화된 네트워크와 어떻게 연계가 되어 있을지에 대해서는 연계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답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이 좀 취약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래야 뭔가 지역사회 감염 확산이 되고 만약에 내가 사실 제가 피해자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그러니까 감염이 되었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하고 그리고 잠재적인 감염자로서 어떤 마음가짐과 실제로 내가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준비를 좀 마련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다시 말해서 최악의 상황, 지역사회 확산을 전제로 정부와 지역사회, 뭐 지금 뭐 반사회가 될 수도 있고 지역 조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직들을 중심으로 뭔가 진정한 의미의 어떤 민관 네트워크를 확산 관리 차원에서 대응 관리 차원에서 마련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야 저도 좀 안심을 해야 될 것 같고, 요걸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까지의 대응 자체는 굉장히 감염자 관리 중심이었는데 사실 제가 만약에 감염이 됐다라고 하면 저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 일하던 사람들, 제 가족들, 제 주변 모든 사람들 같이 이제 제가 뭔가 피해를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랬을 경우에 나한테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내 의무는 뭐고 내 가족들한테 내 주변한테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들의 의무는 뭐고 권리는 뭐고, 설사 내가 감염이 돼도 내 주변에서 일상을 지속할 수 있을 수준이 어느 수준이고 어떤 건 괜찮을지에 대한 좀 그림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래야 아까 말씀하신, 저도 이제 이게 계속 그 감염자 중심으로만 대응을 하게 되니까 자꾸 그들과 우리를 구분하게 되고 인권적 관점의 대응 체계가 자꾸 빠지는 것 같다는 걱정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서로를 감내해야 되는 재난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이제 차원에서 어떤 시민성과 공공성의 발현이 좀 필요한데, 저는 이 개인 수준에서 서로 마스크 쓰잖아요.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원래 시민성이나 공공성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인터레스트와 다른 사람의 인터레스트를 한 틀에서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발현이 가장 빨리 되는데 마스크가 그랬던 것 같아요. 뭐냐면 나를 보호하지만 남한테 피해를 줘선 안 되고, 이게 또 쓰기는 싫지만 호흡이 어려우니까 비난을 받을 것 같아서 두렵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와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마스크를 썼던 것 같은데 뭐 이런 방식의 어떤 개인적 수준의, 지역사회 수준의, 국가적 수준의 어떤 그 공공성과 시민성을 촉진할 수 있는 체계들을 좀 이제 꼼꼼하게, 그냥 우리가 사실 과거보다 나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자꾸 무슨 비판하면 이전 뭐 누구보다는 나았잖아요 하는데, 그 나았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나았을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안주하지 마시고, 좀 뭔가 어렵겠지만 이 개인 지역사회 어떤 국가 수준에서의 그 네트워킹을 좀 다시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고, 하나는 이 정보 격차, 그러니까 지금 이 헬스 커뮤니케이션이나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기본적으로 행위자를 되게 정보를 추구하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로 전제하고서 정책을 만드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게 지금 많이 이제 유튜브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떤 호모필리에 기반한 네트워크에서 드러나는 문제는 뭐냐면, 일단 가짜뉴스 말씀 많이 하시고, 실제로 특히 헬스 정보와 관련해서는 이 사회 경제적 격차와 어떤 세대 격차에 의해서 어떤 잘못된 건강 정보가 확산이 많이 되거든요. 저희 어머니 쓸데없는 카톡 엄청 보내세요. 근데 이제 그거 다 못 읽거든요. 근데 이렇게 읽어보면 굉장히 이제 공포를 조장하는 그런 것들이 많으신데,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뭔가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정보 대응 그 커뮤니케이션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립중앙의료원의 안관수입니다.
다들 교수님들이신데 저만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이라서 말이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지금 우선 모든 미디어는 이게 오디언스가 중요하니까요.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앞으로 조금 이따 드릴 말씀하고도 비슷한 연계가 돼서 그런데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다 연구자분들입니까? 기자분들 혹시 계시면 조금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은 좀 잘 써주시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국립중앙원이 어떤 원칙으로 지금 임하고 있는지 하고 앞으로 저희가 조금 언론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했을 때 앞으로 뭘 준비를 해야 되는지 차원에서 저희가 드리는 약간 제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저희에게 지금 입원 환자가 오신 날이 1월 24일이거든요. 한 달 전에 오셨는데 그때 이제 저희한테 대책본부가 구성이 되고 저희가 메르스 때 경험에 따라서 홍보반이 구성이 됐어요. 이름이 홍보반입니다. 홍보라는 말은 요즘도 요즘은 시장 마케팅에서도 잘 쓰지 않는 말인데 홍보반이 만들어졌어요. 저희 지금 제 부서 이름도 커뮤니케이션실인데 옛날에는 홍보실이었죠. 보통 병원은 다 홍보실이 있죠. 그리고 관공서는 대부분 홍보라는 말을 쓰긴 씁니다. 청와대에서도 홍보라는 말을 쓰긴 쓰니까요. 근데 이 홍보라고 했을 때 오디언스가 누구냐는 거예요. 홍보라고 했을 때 오디언스는 대부분 언론사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의 인식이 그렇고 그리고 실제로 공공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오디언스를 언론사를 대상으로 정보를 구성하고 뿌려줍니다. 소위. 근데 이 신종 감염병 시기에 위기 소통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과연 언론사를 대상으로 하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을 우선 먼저 했어요. 우선 국민 소통이 먼저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니즈의 관점에서 보면 국민에게 필요한 니즈가 있는 정보가 무엇일까? 또는 언론사에 필요한 니즈가 있는 정보가 무엇일까? 이걸 한번 디테일을 두고 고민해 보면 분명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게 지금 여러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신 왜 도대체 이런 기사가 왜 나오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언론사 입장에서는 생존 차원에서도 필요한 기사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뉴스는 상품이니까요. 팔아야 되는 장사가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작동해야 되느냐 하면 언론에 국민의 니즈가 있는 것을 언론사의 니즈에 맞춰서 국민의 니즈를 충족시켜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 현장은. 근데 이제 그게 작동하지 않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여러 말씀을 주셨지만 특히 아까 성함이 지금 끝에 계시는 서강대 교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작동하지 않고 뭔가 어긋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게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마치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이 다 민간 중심으로 돌아가거든요.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공공부문이 약한 나라입니다. 보통 평균이 50%라고 그러면 대한민국은 5% 정도밖에 안 돼요. 5에서 6%밖에 안 되거든요. 공공부문이. 그래도 우리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건강보험 때문에 그런지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좋다고 생각하시죠. 특히 미국에서 그런 뉴스가 막 나오니까 비교도 하시고요. 근데 이런 한국 의료가 감염이나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과 같은 감염이나 외상센터 관련해서 요즘 또 뉴스도 한참 많이 나온 거 아시겠지만 그리고 응급이라든지 그리고 고령화 사회의 대응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런 문제들을 겪고 있는 거고요. 공공의료가 그 사이를 결국은 그 필수 의료를 좀 책임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 국립중앙의료원에 지금 사회를 보고 계시는 공공보건의료본부가 본부장이 계신데 공공의료본부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응급의료센터 같은 것들이 뭐 기능을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언론을 뭐 국민하고 이제 우리 이 현장하고 사이에 언론을 두었을 때 그게 작동하지 않는 것과 비슷하게 좀 공공 위기 소통이라고 차원에서 공공 위기 소통이라는 그런 어떤 시스템도 필요하고 역량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거의 결론 삼아 제가 드리는 말씀이 조금 자세한 이야기는 하겠지만 아까 김동현 선생님도 위기 소통 전문가의 역량을 키워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유명수 선생님도 뭐 즉각 위기 소통 팀이라는 구체적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역량들과 또 그런 것들이 돌아가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니즈의 차원에서 또 국민을 바로 보는 국민 소통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여기 언론사분들 기자분들이 계셨으면 저한테 막 약간 뭐 컴플레인도 하셨을 텐데 전화도 안 받고 또는 뭐 인터뷰를 해달라고 그러면 왜 우리가 해야 되는지 먼저 설명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하여튼 좀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그러나 가능한 최대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론사의 니즈에 맞춰서 국민의 니즈를 충족시켜야 되는 우리 어떤 목표에 맞게 그래도 현장은 좀 열심히 하려고 하곤 합니다. 어쨌든 공공의 이 홍보반이라고 했습니다. 공공의 홍보가 우리 원이라는 기관의 마케팅이 아니고요. 또 위기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했을 때 그게 뉴스라는 어떤 상품 거래가 아닌 한 점점 이런 위기 상황에서의 언론과의 협업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장에서 아까 교수님들께서 계속 이야기해 주신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가지 예를 들 텐데요. 하나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건 재난 주간 방송사하고 협업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1월 24일 당장 당일 바로 다음 날부터 제가 한 일은 KBS와 그 MOU를 맺기 위해서 접촉을 했고 재난 주간 방송사하고 협력 관계를 맺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아직은 결과를 말씀드리긴 이르긴 합니다만 약간 아쉬움이 남는 지점은 뭐냐면요. KBS는 물론 이제 KBS도 언론사이기 때문에 속보와 단독 경쟁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KBS는 저희하고 업무 협약을 맺을 때 물론 이제 문구는 두루뭉술하게 서로 협력한다 있지만 KBS가 내놓은 그 보도 자료를 보면 업무 협약의 주 포인트를 정보의 우선 제공에 대한 기대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KBS에게 요구했던 건 말하자면 감염병 사태를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자면 일종의 저희와 한 팀을 이루는 종군 기자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태 전부를 온전히 기록해야 다음에 다음에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중앙감염병병원으로서 국립중앙의료원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나중에라도 평가할 때는 어쨌든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기록해 주길 바랬는데 그건 KBS의 니즈하고 맞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역시 뭐 KBS 역시도 환자 발생 현황 중계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도대체 저는 솔직히 재난 주간 방송사의 주간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데 저는 사실 조금 의아한 거예요. 현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솔직히 여기 MBC도 계시지만 저도 사실 MBC 출신이지만 한국 방송은 대부분 뭘 고민하고 있냐면요. 정치적 중립하고 공정보도만 너무 이렇게 치우친 것 같아요. 오히려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사회 전반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는지 그걸 최소한 공영방송은 그런 역할들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는 어제도 저희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만 중앙임상 TF라는 기구를 특별히 이번에 만들었고 그 어제 중앙임상위원회로 협상을 시켜서 첫 번째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한편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방역 체계가 일사불란하게
마치 아까 전쟁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일사불란의 군대 조직처럼 돌아가야 되는데 기자회견을 세종시에서 다 하고 있는데 왜 여기서 했냐라고 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내부의 토론도 있었고요. 때로는 이제 그 방역대책본부에서 하고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세종에 내려가서 하는 게 좋은지 뭐 이런 토론들을 좀 오랫동안 한 기억이 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아까 이제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방역이라는 건 결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볼 때 신뢰 차원에서 보면 결국 이게 신뢰의 전쟁인데 국민들이 볼 때는 그 방역은 어느 순간 무너지기 마련일 테고 그때 되면 그게 됐냐 안 됐냐로 평가를 되거든요. 지금 오늘 이번에 지금 대구에서 벌어진 사태도 보면 이건 앞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어떤 차원이 바뀐 정도의 차원을 이해를 해야지 앞에의 전략이 무너졌다. 그래서 더 공고하게 나와야 되고 더 병영처럼 우리나라를 운영해야 된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기자한테 전화를 받아서 뭐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한 이야기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치사율로 본다고 그러면 감염은 여전히 당연히 감염 격리를 하고 그게 번지지 않도록 해야 되긴 하지만 만약에 이 0.0002%의 치사율을 보이는 이 감염 환자 한 명을 치료하기 위해서 나머지를 다 응급실을 폐쇄하고 30명이나 40명이 되는 의사들이 지금 현장에서 뛰어야 될 의사들을 다 격리시킨다고 그러면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응급실에 정작 교통사고를 당해서 외상 환자들이 사고를 당해서 당장 내일 모레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가야 될 병상이 없어지면 그건 옳은가요? 이런 이제 그런 차원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료 자원들을 이제 배치를 하고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거 없이 그냥 단순히 대구가 저렇고 전국이 문제니까 위기 경보를 격상을 시켜서 전체 지역의 공공의료원들을 전부 다 격리병상화 시키고 안에 있는 입원 환자들을 소개시킨다. 그렇게 쉽게 말하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중앙임상-TF 지금 임상위원회는 어쨌든 방역 체계의 일사불란한 어떤 수직적인 체계에서 수평적인 어떤 그래도 전문가들이 방역이 무너졌을 때 치료는 그래도 할 수 있다라는 국민들의 안정감을 주는 데를 목표로 했고 그리고 물론 이건 전문의들 간의 정보 공유에서 기본 시작은 했지만 국민을 대상으로 한 위기소통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끝으로 아까 제가 결론 삼아 앞쪽에 말씀드렸듯이 그럼 과연 이건 앞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건가라는 거죠. 이 보통 인터넷에 지금 의료 정보를 쳐보면요.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에 NHS가 내는 그 정보가 제일 위에 뜹니다. 근데 한국은 네이버에서 치면 말하자면 스폰서가 한 정보가 뜹니다. 무슨 병원이든 이게 제일 먼저 떠요. 도대체 어떤 정보를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내가 감염에 걸렸다, 내가 병에 걸렸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당장 하는 일은 옆에 누가 아는 사람 묻고 인터넷 스스로 뒤져요. 우리가 당장 액션 플랜에 대한 자기 머릿속에 고정되어 있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그게 없어요. 뭘 해야 되는지. 이제 겨우 알게 된 건 감염병 걸리면 12339 전화 걸어야 되는구나 정도는 이제 알고 있긴 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 그 외의 대부분의 의료 상황이 벌어졌을 때 국민들이 정보가 아주 취약해 있는 거죠. 그게 상업 미디어의 경쟁적이고 소비적인 의료 정보 또는 유통 구조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놔 있기 때문에 이건 결국은 언론의 니즈를 위한 정보를 대부분 생산해 왔다는 거예요. 공공부문이 특히 이건 책임 차원에서 제가 공공부문을 이야기합니다만 대부분 보건의료 모든 시스템들이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공공부문에서만 이라도 이 의료 정보 유통 구조를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임준 본부장님 계시지만
우리 공공보건의료본부에서도 지금 고민 중으로 알고 있는데 가칭 공공보건의료 미디어 센터를 구축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뭐 위기소통 전문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길러내는 어떤 주체가 될 수 있을 텐데요. 공공보건의료 인력의 미디어 교육이라든지 기관별로 과연 이게 기관장이나 또는 기관 소통이 아니고 국민을 위한 소통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본질 평가의 기준도 만들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도 생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들이 얼마나 다가섰고 유명준 교수님께서 지금 여론조사를 하고 있듯이 국민들이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 어떤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정확한 데이터들을 축적시켜서 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연구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헬스 커뮤니케이션 학회에서도 고민하고 있겠지만 여러 연구 과제들이 있을 텐데 이런 연구를 주체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기구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야 국민의 니즈에 맞는 소통을 할 수 있는 정책의 퀄리티를 높일 거고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길었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림대학교 미디어스쿨의 주현미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김동현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아주 다양한 주제에 관해서 다양한 컨텐츠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제 감염성 질환들이 위기가 다가올 거라는 예측들을 다 이제 공통적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모인 이런 지식이나 의견이나 시각 같은 것들이 결국은 앞으로 다가올 위기 감염병 위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필요한 어떤 주춧돌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된다고 하면은 아주 좋은 첫 걸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 유현재 교수님께서 어떤 직관적인 인식에 기반해 가지고 이번에 최근에 한 달 동안의 감염성 코로나19 보도에 나타난 어떤 이런저런 단상들을 잘 정리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기 이제 기자분들 아직 계시고 한데 이제 각 기자분들 한 분 한 분들은 결국 매일매일 자기가 쓰는 기사들 하나하나 처리하는 그런 기사들의 어떤 몰두를 하시고 거기에 집중을 하시고 그렇게 하긴 하실 텐데 결국은 좀 한 발 떨어져서 보게 되면은 이런 한국 사회에 코로나19가 다가왔고 그거에 관해서 질본에서 또 국립의료원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계시고 기자분들도 마찬가지로 또 계속 고생하고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어떤 말 그대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한 발 떨어져서 어떤 한 달간의 언론 현상이 어땠을까 좀 양적으로 한번 봐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한 달 동안 기사량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제 PPT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여건이 안 돼서 그냥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메르스 같은 경우 5월 20일 날 시작을 했고 이번에 코로나 같은 경우는 1월 20일 날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날짜 계산하기 좀 쉬웠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그러니까 20일까지 기사량을 한번 봐봤습니다. 메르스하고 코로나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얼마나 많이 늘었을까 줄었을까 비교를 해보니까 메르스 때 24,929건 이건 무슨 기준이냐면은 신문사 조중동 한경 5개사하고 그다음에 연합뉴스 통신사 하나하고 지상파 3사 그다음에 종편의 2군데 그러니까 TV조선하고 JTBC를 봤죠. 그래서 11개 회사를 보니까 24,929건이었고 매일같이 각 사가 한 70.8건의 기사를 만들어냈었죠.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느냐 보니까 어제 9시까지 보니까 37,985건입니다. 52.4%가 늘었어요. 아주 많이 늘었죠. 물론 이제
그 제작 환경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마감 개념이 좀 없어진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게 작용한 것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만큼 지금 양적으로 언론의 그 감염병 질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집중을 했다. 그런 관심의 증가가 결국은 요즘 말하고 있는 어떤 그 과도한 위험인식 그런 거하고 좀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아니 이런 위기 상황에서 많이 보도하면 할수록 좋은 거 아니냐. 실제로 양이 많으면 좋을지 아니면 적은 게 좋을지 얼마나 많은 게 좋을지 그거는 조사를 해봐야 알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그걸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5년 전보다 국민들이 50% 이상 증가된 기사량을 접하면서 노출되면서 그 감염병 질환에 대한 어떤 감수성이나 위험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예민해졌을 거다 하는 걸 짐작을 해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주제가 뭐냐면은 그 많은 3만 건이 넘어가는 기사들을 가지고 뭘 보도를 했느냐. 주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 그 연합뉴스가 아까 말씀드린 3만 건 중에서 절반이 됩니다. 그래서 연합뉴스를 빼고 10개사에 대해서 각 사의 10% 정도씩만 이제 기사를 저희 한림대 미디어 스쿨의 이푸름 박사과정 학생이 고생을 좀 해가지고 토픽을 한번 봐봤거든요. 보니까 그 토픽이 지금 나눈 게 첫 번째가 이제 확진 현황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그 의료 정보 중에서 진단과 관련된 거, 바이러스 정보라든지 이런 증상이 듣고 이런 것들 하고 세 번째가 사회 경제적인 여파, 어디 그 백화점 문을 닫고 뭐 이런 류의 얘기들. 그다음에 네 번째가 대항, 코핑이라고 그러죠. 어떤 뭐 자발적으로 어떤 뭐 자원봉사에 동참하는 뭐 시민의식, 아름다운 시민의식, 우리 한번 이제 같이 잘 해보자, 이겨내보자 하는 그런 류의 어떤 그 기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의학 정보로서 처방과 관련된 치료와 관련된 정보들이 있었고, 또 정부가 보건 당국이 하는 보건 조치에 대한 토픽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자된 입장에서 어떤 그런 보건 당국의 대응과 관련해 가지고 환경 감시 기능을 하는 뭘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걸 이제 따져보는 그런 토픽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9가지 토픽을 봐보니까 그 중에서 제일 많았던 게 당연히 확진 현황이었습니다. 확진 현황에 대한 기사가 그 28.6%로 제일 많고 두 번째로 많은 게 사회 경제적 여파 20.7%였죠. 세 번째 보건당국의 조치에 대한 게 15.7%.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코로나19가 확산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생기는 어떤 피해를 확인하는 것, 그 진단하는 거죠. 진단하는 기사가 50%가 되는 셈입니다. 이제 그 나머지 일부도 이제 어떤 진단과 관련된 기사들이 많았었고, 그래서 그 토픽 9개 토픽을 2개로 좀 다시 그 합쳐가지고 그 진단 기사하고 처방 기사를 한번 나눠봤는데 그 예전에 저희들이 그 유명생 교수님하고 2009년도에 신종플루를 가지고 같은 방식으로 한번 진단 기사하고 처방 기사를 한번 봐봤었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진단 기사를 분모로 놓고 처방 기사를 이제 분자로 놨을 때 51.6%던 게 이번에 코로나 때는 62%로 늘어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진단 기사에 비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자는 거를 관심을 쓰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늘어났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어떤 그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다른 측면에서 저희들이 본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그 제목에 따옴표 제목이 들어간 인용 제목이 들어간 제목들을 한번 쭉 그 카테고리화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누구의 목소리가 제목에 들리느냐 봐보니까 다 말씀드리긴 힘들고 결국은 시민하고 의사의 목소리가 의료 전문가의 목소리가 똑같은 숫자로 나왔습니다. 그 말은 결국은 어떤 감염병 보도에 있어 가지고
그 좀 전에 이제 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대처 정보라든지 의료 정보 같은 것들이 미흡한 그런 것들을 다른 측면에서 보여주는 거 아니냐. 결국 시민의 목소리하고 의료 전문가의 목소리하고 같은 비중으로 다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것들이죠. 이제.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런 어떤 언론 현상에서 우리가 다음 이번 코로나 19도 그렇고 다음 코로나 그 다음에 또 다가올 어떤 새로운 그 감염병 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언론 현상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을까와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지금 아까 그 어떤 호핑 정보라고 할 수 있지 이번에 저기 그 질본에서 1339 번호부터 시작해서 개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수칙에 대한 몇 가지를 갖다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발표를 하셨고 그게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기사 안에서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기사 말미에 그냥 그대로 달아주는 그런 케이스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걸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10개사 연합은 빼고 10개사만 비교를 해봤었는데 제일 성적이 좋은 게 이제 좀 전에 안 실장님 말씀하셨지만은 KBS가 전체 KBS 보도량 중에서 60% 이상이 그런 그 질본 대처 정보가 기사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달려 있는 것들이죠. 두 번째가 30%대인데 SBS가 따라왔고 3, 4, 5위가 조선일보, 한겨레, JTBC 10%대입니다. 좀 차이가 많이 나긴 하죠. 이제 결국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어떤 그 개선 방안과 관련된 부분 그 말씀이 뭐냐면은 이것처럼 좀 어떤 기사 내에 어떤 대처 정보라든지 코핑 정보를 그냥 그 우리 최근에 그 자살 보도에서 나타난 것처럼 기사 말미에다 그냥 달아주는 거 그런 것들이 그냥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 언론 현상을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고로 그 매체 장르별로 봐보면은 그 방송들이 지상파 방송들이 30%대로 그런 코핑 정보를 제일 많이 보도를 전달했었고 종편하고 신문은 7%대로 둘이가 비슷하게 아주 저조한 실적을 보였죠. 결국 이런 숫자들이 30% 7%가 30% 된다든지 이렇게만 좀 바뀌어주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떤 그 과도한 위험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 같은 것들은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정도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도 시간이 주어지네요. 토론자 순서를 가나다로 하시면 제가 가진 성은 항상 차별을 받습니다. 그런 배려도 좀 해주십사 주최 측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사실 농담은 아니고요. 이게 뭔가 결정을 할 때 그 결정이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 고민을 하는 주체가 질병관리본부나 지금 방역당국에 있는가라는 거를 좀 말씀을 미리 드리고 들어가고 싶은데 그 전에 제가 사실 여기 안 와 계신 것 같은데 이재갑 교수님, 뭐 김무주 교수님, 또 그 김동현 교수님, 김호랑 교수님 다 이런 분들 방송에 나가셔서 그 질문에 답을 하고 사실 질병관리본부가 해야 되는 위기소통의 많은 부분을 이분들이 초기부터 담당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방송에 나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분장하는 것도 싫어하고 근데 나가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 위기소통의 필요성을 본인들이 더 느낀 거죠. 사실 그걸 보면서 아 정말 훈장감이다. 훈장을 주면 좋을 텐데 저 자리에 질병관리본부 국장이나 센터장이나 본부장이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상이 아니고요. 실제 미국 그 CDC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들이 직접 CNN 방송에 나가서 질문을 받고 그 뭐 실시간 질문도 받아요. 그것들을 얼마나 답을 잘하는지 정말 혀를 두를 정도예요. 한번 그 유튜브나 이런 걸 쳐보세요. 뭐 줄리 거버딩, 뭐 토마스 프리든, 요즘은 이제 앤 슈켓이라는 이제 부본부장이 그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올라간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는 그런 그 토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미국 CDC는 그 소위 말하는 그 헬스 커뮤니케이션 스페셜리스트가 부서별로 한두 명씩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헬스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파악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런 역량들이 결국은 축적이 돼서 위기 대응 단계에서 조직적으로 발휘가 되는데
그 조직적으로 발휘되는 걸 제가 토론문에 적었어요. 조인트 인포메이션 센터라는 그런 부서가 동시에 이제 굿 가동이 되면서 이런 업무들을 하는데 아까 그 정기현 원장님 그 비디오 많은 데서 이렇게 몇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 안관수 실장님 뒷골이 좀 땀이 났겠다. 저거는 사전에 조정이 된 것 같진 않은데 저렇게 과감하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왜냐하면 언론이 있고 그런 데서 말씀을 하시는 게 굉장한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영향력을 사전에 인지하고 미리 그 영향력에 대한 평가를 미리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을 해도 되는지, 이 말을 해도 윤리적인 문제는 없는지, 법적으로 장애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해야 되는데 아마 사전에 조정을 하셨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기능들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사실은 이제 긴급 상황실 이런 거에 꾸려지는 거죠. 아까 그 유명신 교수님하고 유현재 교수님 그 발표하신 내용 그 여론조사고 폴이라고 그러죠. 폴을 한 거고 그리고 미디어를 감시하신 거예요. 그리고 감시한 내용을 분석했죠. 분석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공유한 건데 이런 업무를 사실 일회성으로 학자가 하는 게 아니고 그 JIC라는 전담 부서에서 데일리 베이스 매일마다 그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여론을 감시하고 그러니까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여론의 이상 반응이 있을 땐 그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하고 있어요. 뭐 미국 CDC가 지금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게 이제 사실은 정권이나 이런 그 예산 상황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영향을 받고 있긴 하지만 그 축적된 역량이나 어떤 제도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기능들은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뭐 또 미국 얘기한다라고 이제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그 미국 CDC도 15년 전부터 해오던 거고 그것들을 저희가 가져와야 되는데 가져오기 위해서는 그 타이틀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사실 거기에 필요한 예산 그리고 그 인력 그리고 그런 제도 이런 것들이 다 수반되어야 되잖아요. 아까 전문 인력 말씀하셨고 그걸 위한 법안 말씀하셨고 그런 것들도 같이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당국에만 요구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학회도 이제 헬스 커뮤니케이션 학회도 계시고 하니까 헬스 커뮤니케이션 학회와 방역 당국 간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어떤 역량들이 필요한지 판단해내고 그 역량들을 가르치기 위한 커리큘럼을 학교에서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양성된 인력들이 그런 방역 당국으로 진출을 하는 거죠. 이 과정들이 성립이 돼야 그게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긴 시간. 근데 정말로 사실 저하고 유현재 교수님 그리고 김동현 교수님께서 이제 어떤 도입을 했다면 오늘 한 분 한 분의 토론이 참 소중하고 굉장히 현실적이고 아까 뭐 한가로운 말이 아닐까라고 하셨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의 이 안관수 실장님의 말씀 속에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나왔고 또 미국의 경우들이 더해졌고 그리고 동시에 이제 우리 시민사회 그리고 사실 제가 아까 발표하면서 학교를 예를 들었는데 당장 3월 초부터 우리나라의 대학과 초중고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를 다 쳐다보고 있는 지금의 이 상황, 이 긴급함.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아까 여기 올라오기 전에 문자를 받았는데 관악구에서도 지금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러니까 이렇게 닥쳐서 일하는 이 고리가 해결되지 않는 한 다음에 닥칠 감염병 문제를 우리가 미리 준비했다고 아까 제가 5가지 과제 말했으면 책무성과 특히 학습은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중간부터 해야지 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 같은 것들까지도 다 아우러진 토론이었다고 생각해서 한 번 더 청중들께서도 박수 한번 토론자분들께 주셨으면 합니다. 근데 시간이 가져서 정확하게 3분만 지금 저기 보면 28분 넘어가는데 2분을 제가 쓰겠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제가 책임을 지고 저에게 말씀을 주시거나 이메일 주시면 전달해 이 부분을 말만 하고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업무, 이 과제는 시작이고 바로 어제 새롭게 달라진 국면에 우리는 적응해야 됩니다. 적응하지 않고는 일상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편한 힘으로 질문을 주시고 의견을 주시면 수렴하고 해당되는 선생님들께 전달하는 역할을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공개할 것이고 오늘 저희 발표자 토론자들의 이 업데이트했던 자료들은 어떤 경로든 그러니까 국립중앙의료원을 통해서 공개하던 아니면 헬스 커뮤니케이션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던 굳이 청중들께서 개별 발표 토론자를 연락하지 않도록 어떻게든 모아서 알리겠습니다. 그건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이것으로